지금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운이 좋아서 횡재한 사람들의 어떤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세계 금융의 변화를 네. 인식한 사람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의 조회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 이 비트코인을 화폐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입니다. 오태민 한양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런 날 좀 비트코인이 상한가 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0만 불 붕괴됐는데 네,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뭐 고래들이 또 다 파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원래 미국의 셧다운이 40일 만에 해제되고 해서 치솟아 올라야 되는데요. 미국 물론 나스닥도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확실히 붕괴가 됐습니다. 네, 10만 달러가 항상 일종의 약 심리적인 그렇죠. 지지선이잖아요. 네. 그거 무너졌다라는 거는 자, 이제 이게 좀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입니까? 이게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이뤄낸다면 역시 지난 2달 동안 계속 10만 달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금은 반감기 패턴상 지금 시즌 종료를 좀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죠. 그러니까 반감기는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끝났고 보통 18개월 뒤에 정점 찍고 폭락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정점도 안 찍고 그냥 폭락하는 건가요? 살짝 찍긴 찍었습니다. 12만 7천 달러라고 아주 얌전하게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추석 나서 때였죠, 그때가? 10월? 뭐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였나요? 이후였는데 예. 살짝 돌파하자마자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더니 무너졌죠.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청산당한 거.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과의 이제 썰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청산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나와야 될 발표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10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시즌 종료를 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네.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들이 던지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뭐 81만 개를 뭐 토해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분석가들에 의하면 지난 30일 동안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인데요. 81만 개 정도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토해냈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10만 불은 못 넘어. 약간 체념? 자포자기? 그래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보유했겠죠. 그렇죠. 그들이 보유한 기간이 최소 7년에서 최대 한 10몇 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언제 1억을 넘었고 언제 1억 5천만 원을 찍었고 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1억 돌파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요. 10만 달러도 굉장히 한 해 동안 지금 지지부진하게 네.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래들이 토해내는 걸 그동안은 기관들이 열심히 받았는데 네. 최근에는 기관들도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유출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의 물결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지친 고래들이 토해내고 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 못 담고 하면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좀 힘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까? 교수님은 비트코인 뭐 2억도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말에 보통 25만 달러, 30만 달러를 예측했으니까 한국 돈으로 2억은 충분히 가리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태에서 2억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니란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게 요새 최근에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이 비트코인이 패턴을 따르느냐 탈 패턴으로 가느냐여서 탈 패턴을 많이들 기대했죠. 그래서 폭락 없이 좀 26년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폭락 없이 가면 뭐 2억은 충분히 갔다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미리 조정을 받는 거 보니까 패턴을 따르고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이 그 반감기 사이클 반감기 말씀하시는 패턴을 거죠? 따르고 네. 있습니다. 근데 패턴을 따르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을 따르지만 이게 탈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따른다면 지금 이 하락이 7만 달러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7만 앞에 7만이 위협받아야 돼요. 6자가 달릴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그렇게 보는 이제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덜 올랐다. 지금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올해 연초 가격보다 지금 좀 낮거나 조금 높을 텐데 그 중간에는 올랐다가 이제 반납한 거지만 어쨌건 폭등하지 않았는데 폭락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확실히 심리적인 계절은 이제 여름은 끝난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 전반적인 업계에서 심리적인 계절은. 뭐 여름 끝나면 뭐 가을로 갑니까? 아니면 바로 겨울로 갑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가을이냐 겨울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요번에 10만 달러를 반등하지 못하면 좀 온화한 겨울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윈터 이즈 커밍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뭔가 채굴자들의 손바뀜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채굴자의 손바뀜도 반감기 끝나고 직후에 나타나지 이렇게 좀 한참 있다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도 일종의 탈 패턴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채굴자들이 보통 영세한 채굴자들은 채굴 반감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얼마 있다가 다 항복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독특한 이제 패턴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자산을 비축하기로 했고, 기관들도 들어온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등장한 거죠. 채굴자들이 팔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상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기대만큼 안 오르니까 거꾸로 이렇게 태엽이 감기는 것처럼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악순환은 그동안 비트코인을 빚으로다가 샀던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가 그 빚 때문에 토해내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전환사채 만기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걱정할 건 아닌데 그 마이크로스트레이티를 따라한 기업들은 좀 버티기가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상에 보였던 폭락은 아닐 것이다. 네. 확실히 심리적인 위축은 시작될 텐데 다른 돌파구가 곧 열리지 않을까. 오늘 네. 그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다른 돌파구. 혹시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많이들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나 방송도 하지만 이제 은행들이 불러서 은행 임원들 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됐고 네.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돌파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열어젖히고 있는 토크나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산의 토크나. 네, 자산의 토크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은 이제 모든 자산은 토크나 된다. 제가 약간 이제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가로 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로 닫고 모든 자산은 토크나 된다. 이렇게 부동산 포함입니다. 예, 부동산과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그 토크나가 되면 토큰이 돌아다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이 뭐냐면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유망한 플랫폼이 있겠죠. 이더리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이 온화한 겨울로 들어갔을 때 이더리움이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드디어 이더리움을 주창하는 분들이 10년 동안 외쳤던 네. 진정한 크립토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현재 얼마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이더리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갔고요. 이더리움은 4,000달러가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선이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 깨졌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지금 3,000달러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별명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블 머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제 플랫폼 자체가 좀 보안 위주로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 넣을 수 없지만 이더리움은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더리움은 애초부터 프로그램을 잔뜩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네. 그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더리움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요새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미국의 월가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비트코인 주창자들하고 이더리움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원래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쓸모없다고 봤고요.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은 위험하다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패턴이 일어나냐면 저처럼 비트코인에 근거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똑같이 미국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 그다음에 톰리, 네. 그다음에 캐시 우드가 전부 비트코인만 좋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네. 최근에 이더리움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그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죠. 페이팔 일론 머스크하고 창업한 예. 분이고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부통령, 그다음에 데이비드 sak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전부 피터 틸과 인연 있는 분들입니다. 데이비 sak스면은 뭐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라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터 틸도 이제 이더리움을 밀고 있다. 그렇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세계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는 회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총 발행량의 5%를 보유하는 게 비트마인의 목표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아유 그거 어디다 쓰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아예 그런
질문조차 달지 않았잖아요. 애초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걸 유망하다고 본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시각이 달라졌을까? 지난 10년 동안 이더리움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ICO 붐, 그게 이제 토큰을 발행해갖고 돈을 모으는 행위도 이더리움 기반이었고요. 이더리움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든 게 뭐가 있냐, 거품만 만들었다가 꺼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풍성해졌어요. 여러 가지 네. 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리얼 월드 어셋을 지금 주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양이나 원숭이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한 자산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토큰화할 수 있는데 그런 기반의 기술들이 이더리움에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하면 레이어 1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처럼 보안성과 희소성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사용성은 레이어 2나 뭐 사이드 체인 이런 걸로 해결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쉽게 말하면 단순해지자라는 게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비싸지자 이거 좀 우아하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해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창시자가 그렇게 주창을 했으면 이더리움의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젊고 창발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이 생태계에. 그래서 이 생태계가 그걸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저처럼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뭐 이더리움 적극적으로 밀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요. 역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이 하방이 튼튼하진 않아요. 아직은 덜 안정화된 거죠. 비트코인만큼은 아니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발행 플랫폼이 이더리움이고 한 50% 정도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민팅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네. 네. 그런 점에서도 훨씬 전망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큰 손들, 월가의 큰 손들 말고 플러스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조차 이더리움 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네,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 헤데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헤데라 프로젝트라는 건 이제 빅테크들이 모여갖고 POW나 POS가 아닌 방식의 블록체인을 이제 POW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식적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배려해서 자체적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ERC 기반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빅테크들도 독자적인 거를 하려다가 결국은 이더리움이 바로 ERC의 표준을 만든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상호 운영되는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구글이 레이어 1에 관심이 있더라도 네. 일단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방화벽을 쌓는 식으로는 안 할 거고 이더리움하고 상호 운용되는 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터 틸이라든가 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정보를 저보다 빨리 알았을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미 업계 표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은 기업들도 이제 자기네들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손이 가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다. 아니고 이더리움이다라는 맞습니다. 네. 거고 결국 뭐 솔라나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으로 갈 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독자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을 넘어서는 건 다른 문제고요. 총 시총은 이더리움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총 시총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당 가격이 넘어서는 건 아직 먼 이야기지만 네. 만약에 이더리움이 업계 표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거는 단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네.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무역과 금융의 플랫폼을 지향하거든요. 어. 그거의 어떤 복합망의 플랫폼이 이더리움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업계 표준을 장악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권력이고요.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금융, 복합망의 네, 맞습니다. 역할을 이제 이더리움이 할 거라는 건데 그렇죠. 자, 그동안의 모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던 구글이 과연 이걸 놔둘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구글이 도전장을 던졌죠. 그래서 GCUL이라는 거를 선언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인데요. 레저라는 건 장부로 번역되는데 블록체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레이어 1이에요.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근데 역시 대기업이 하면 뭔가 아직은 눈치를 봐요. 구글이 이왕 할 거 과감하게 코인을 발행했어야 되는데 자체 코인은 발행을 안 해요. 네. 자체 코인을 발행해버리면 그게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오를 때는 좋지만 가격이 폭락하면 책임을 묻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게 폭락한다고 우리가 비탈리프트한테 책임을 묻진 않지만 구글이 발행한 코인이 폭락을 하면 구글한테 책임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저되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한 건데요. IBM하고 선사, 머스크 선사가 트레드렌즈라는 그 무역 관세를 포함하는 무역망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체 코인을 발행하지 않아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데 비용을 충당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자체 코인을 만들지 못하면 탈중앙화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물론 안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 눈치를 보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 피터 트리나 톰 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 천착한 것 같아요. 네. 대기업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 굉장히 강력한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나설 수 있지만 대기업들은 눈치를 본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창발력을 가지고 이렇게 거친 야생에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 중립적인 표준 플랫폼은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베팅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미국의 어떤 큰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꼽는 것이 재정 적자, 이 부채를 털어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 채권 이자 지급 비용이 뭐 국방비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털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을 해낸 거고 결국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되는 코인이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이어지는 흐름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국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몰락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더리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싫은 심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만약에 미국 정부의 의지와 함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토큰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크립토가 그냥 단지 붐앤 버스트가 아니고 네. 뭔가 부가가치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뭐 곧 정부 안에 내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근데 크립토라는 게 워낙 기술적인 현상이라 이런 거는 뭐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전부 이자 금지입니다. 근데 이자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라는 게 우리가 게임 세상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게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년 장수한 게임인데 그 아이템 거래가 다 금지입니다. 약관에도 있고. 그래서 그 NC소프트하고 사용자하고 이렇게 소송에 가면 법원에서 소유권은 NC소프트 거라고 해서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들 간의 거래는 또 존중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나 재산 증식의 객체라는 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템 거래는 금지인데 그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기에 대해서는 또 민사적으로 응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코인베이스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주잖아요. 그거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게임 세계이기 때문에 뛰어넘듯이 아이템베이나 이런 건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 자기네들끼리 거래했던 거거든요. PC방에서. 그래서 이게 이자를 금지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이자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에서 이자 금지를 앞세우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가뜩이나 이제 손을 뒤로 묶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뭐 약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다른 화폐에 비해서 뭐 가격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더 달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그게 미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아닐까요? 그렇죠. 미국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한 게 2023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페토달러 탈퇴를 거의 선언했거든요. 위안화로 결제도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해서 미국 하원에서 급하게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달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결국 그 해답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2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왜 이거를 우리가 현실로 자꾸 강조하냐 하면 미국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자산의 토큰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이름에 또 오해가 생긴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성공한 첫 번째 토큰이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뭐 독자들은 그럼 코인하고 토큰이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러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이더처럼 네. 자기 메인넷을 가진 게 코인이고요. 그 메인넷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발행하는 게 토큰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 메인넷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의 토큰화 된다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채권이건 어떤 뭐 중개는 거치지 않고 직접 발행자고 구매자 사이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어떤 분할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STO 관련해 가지고 발행 플랫폼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게임 세계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이게 상당히 이상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국 주식을 사려면 한국 증권거래소에 와야 되고 미국 주식을 사려면 나스닥이나 이런 플랫폼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크나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하게 그냥 오더북이 있는 거고 매매는 그냥 개인들 간에 네. 여러 가지 기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개 플랫폼에 와서 거래할 거라는 상상 자체가 약간 이 토크나하고 잘 안 맞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뭐 약달러면은 이제 뭐 달러 시대는 끝난 거냐. 근데 지금 이렇게 달러 걱정할 때가 아니군요. 어떻게 보면. 달러 걱정할 때가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중앙은행들 그 CBDC 그걸 걱정해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저렴한 예금 이자를 가지고 장기 대출을 했던 상업은행들의 네. 그 중요한 수익 모델이 하나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상업은행들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네.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근데 끝으로 그래도 뭐 이더리움 좋고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격 전망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그 MVRV 지코드 있잖아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마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모여 있는 돈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장부상 가치를 비교해 갖고 이게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시총과 실제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거리가 멀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 기분이 좋다는 거고요. 이게 가깝거나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괴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이게 2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숫자 2. 예. 네. 이게 6과 7이 되면 이제 과열이고요. 이게 0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무조건 4라는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튀어오를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숫자인 거죠. 2에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2 밑으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셨다가 0이 되면 뭐 사셔도 되고요. 예. MVRV Z 스코어는 꽤 설득력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에는 ROI도 없고 퍼도 없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횡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횡재를 안 할수록 굉장히 이 가치가 현실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횡재를 하기는커녕 지금 손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현된 이익이냐, 장부상의 이익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이 털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털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장부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이 고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지금 가격은 안 좋지만 좋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지한 사람들을 많이 떨어내서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게 이 코인이라는 게 계속 굴러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직 가야 될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단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은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운이 좋아서 횡재한 사람들의 어떤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세계 금융의 변화를 예. 인식한 사람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비트코인은 공부한 자들을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교수님의 그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글쎄요, 과연 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지 정말 두둑하게 용돈 줘서 돌려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태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